공영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게 쉬운 영화는 아닌 건 분명하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전. 특히 첫 장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어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스릴러 영화 한 편이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성인 관객들을 위한 수위들, 그리고 그 캐릭터들 보는 재미로 쭉 따라가면 이야기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영화를 먼저 소개를 드릴 때 두 명의 이름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들리 스코트 감독, 그리고 시나리오를 쓴 코맥 메카시의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리들리 스콧 감독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워낙에 거장이시고 그분의 영화 어떤 색이라든지 스타일이 점점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번 영화에서는 꽤 강하게 들었고요. 메카시라는 분은 의원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나리오를 쓰고 지금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정신세계가 독특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코맥 메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 서부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서부를 배경으로 굉장히 그 독특한 스릴러들,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을 써왔어요. 보면 굉장히 좀 처참하고 무거운 얘기인데 중간중간 유머나 위트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어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영화치고는 굉장히 대사량도 많고 캐릭터 심리 묘사 같은 경우도 좀 이번에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감독님의 그 저간의 어떤 그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내포가 되지 않았나. 동생의 어떤 비보가 이 영화를 마무리하는데 분명히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영화 중간에 어떤 죽음에 대한, 죽음의 허무함에 대한 질문들, 그 이야기들이 쭉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동생의 비보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고요. 정말 기라성 같은 이 배우들 중에서도 공영진 배우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배우는 누구였나요?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다들 뭐 연기에 관한 뭐 일가를 이룬 분들이니까 브래드 피트가 했던 역할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캐머런 디아즈를 보면서 김혜수 씨가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하비에르 바르뎀은 저분은 뭐 무슨 다른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를 켜면 확 얼굴이 바뀌는 그런 몸에 스위치가 있나 봐요.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경우는. 카메론 디아즈의 변신이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배우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여타의 캐머런 디아즈의 로맨틱 코미디를 보던가 뭐 이렇게 가벼운 영화를 보다가 저는 이 등서부터 이렇게 목까지 있는 그 문신 촬영할 때마다 굉장히 분장하는데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너무나 멋있게 잘 표현을 하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네. 사실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를 잘 보면 항상 굉장히 강인한 여성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번에 카메론 디아즈가 바로 그 역할을 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그림을 몇 년 전부터 구상해서 이 정말 판을 짜는 이 꽃이 바로 카메론 디아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편에 대한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복수를 꿈꾼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지인 것 같고. 마이클 패스벤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게 처음에 패스벤더는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고 이렇게 뭐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딱 한 번의 탐욕 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그 정말 방에서 이렇게 전화기 붙들고 자다 이렇게 깨나는 장면 같은 걸 볼 때 한 작품 안에서 저렇게 스펙트럼 넓은 감정을 연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 배우 여전히 명성대로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악수를 두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심리 상태가 어떨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보기 전에는 굉장히 좀 장르적이고 오락적인 작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장르적인 재미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삶에 대한 많은 질문들 그리고 생각할 거리들을 남겨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중간에 파스벤더가 정말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그 사람도 범죄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이겠죠? 차 마시며 전화 받는 그 대사들은 막 적어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렇게 정말 저런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횡행한 건지. 예. 코맥 메카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멕시코나 이 적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작가인데 너무 판타지 거짓말 같지만 저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병들어버린 사회, 그러니까 탐욕에 대해서 너무 병들어버린 사회고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그런 현실에 좀 바탕을 해서 쓴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예. 저런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참 살기 좋죠. 혹시 가장 보시면서 인상적인 장면, 저 장면 너무 좋다. 첫 장면이라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좀. 그거예요. 네, 그 장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주인공들이 이렇게 대사로 되게 대사만 듣기만 해도 되게 무섭잖아요. 무서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표범 2마리는 어디 갔을까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한 마리는 죽었고, 예, 한 마리는 어디 가 있고. 그렇군요. 예.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걔네들 목걸이 굉장히 비싼 거 했던데. 그 목걸이 무슨 칩 같은 게 들어있었던 거. 영화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같이 질문 주시면 저희도 저희 생각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간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탐욕, 욕심, 그것에 대한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돌이잖아요. 그 돌을 사람들이 연마하고 거기에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돈의 가치를 매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마련하고 싶은 어떤 탐욕을 일깨우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흠을 찾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의 산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흠을 찾는 게 바로 좋은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간의 탐욕에 대한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다이아몬드라는 소재로 굉장히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받았을 때 정말 약혼녀가 막 울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 여인의 눈물을 이해할 것도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페네로페 크루즈가 싫다고 말할 줄 알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어떻게 싫다고 말하겠어요? 네. 그쵸. 3.8캐럿 들어본 적도 없는 크기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영원한 무언가를 줄 수 없으니 비싼 무언가를 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인간의 본질적인 허영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말키나라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고 욕망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벌어지는 어떤 다른 일들, 다른 사람을 죽인다거나 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목적주의적인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약을 운반하는 이 건에 대해서 사전부터 이제 포석을 준비해 놓고 그 마약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카메론 디아즈는 책략가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어떤 늘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줄기의 얘기들이 이제 같이 계속 동반해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물고 물리는 이런 범죄 세계에 대한 어떤 치밀함 그런 것들 그런 트릭을 보여주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K-pop 무비의 일환인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K-pop 무비죠. 흘러가기보다는.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잔인하기도 하고 처참한 K-pop 무비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계속 이제 어떤 소재로 쓰이는 것이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가는데 그런 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예. 분명히 리들리 스콧 감독처럼 분명한 어떤 주제 의식은 분명히 줬을 것 같은데 마냥 슬퍼하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심각하게 선택을 한 거라고 표현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마치 뭐 부비 트랩에 걸린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네. 리들리 스캇 감독의 그 영화들을 보면 매 작품 어떤 비주얼이라든지 음악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트렌디하거든요. 늘 항상 젊은 감독인 것 같은 그런 힘을 느끼면서 사실 영화를 보게 돼요. 근데 이번 카운슬러도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이 리들리 스콧 감독은 정말 뭐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장면에서 그 음악의 사용이라든지 카메라 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젊은 감독 스타일의 세련된 것들을 추구했다면 만약에 코엔 감독이 비슷한 장면을 찍었다면 그 카메라를 턱 받쳐놓고 계속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냥 찬찬히 바라보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아이러니한 유머, 아이러니한 위트 같은 것들로 이야기를 계속 전환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그 코맥 메카시의 작품을 코엔 형제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어떻게 좀 그 같은 정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뭐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이 영화 재미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안톤 시거의 헤어스타일 이런 걸로 되게 유머러스하게 정말 무서운 살인마인데 머리만 보면 되게 웃기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이제 코엔 형제 스타일이라면 여기에서 하비에르 바르뎀은 정말 가장 뭐랄까 멋을 잔뜩 낸 세련된 그런 범죄자의 또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독의 색깔이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구나라는 생각하면서도 봤어요.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죽는 건 너무 쉬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이 응징하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 정도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살려두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을 했고 살아서 더 고통스러운 거죠. 살아서. 왜냐하면 추억해야 되고 계속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살려둔 이유 같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카운슬러라는 영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입소문 좀 내주셔서 좋은 영화들 같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다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들리 스콧이 이 코맥 메카시의 작품을 어떻게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바꿀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 리들리 스콧의 어떤 낙관주의와 그리고 코맥 메카시의 비관주의가 묘하게 겹쳐서 이질적으로 겹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카운슬러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멕시코의 어떤 광장을 혼자 헤매돕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고 멕시코 광장의 여러 사람들 사이를 헤매도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이를테면 마치 리들리 스콧의 초기작이었던 블레이드 러너의 한 장면을 굉장히 저에게는 연상시켰는데요. 코맥 메카시의 세계에서 그 멕시코 후아레즈라는 도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들리 스콧은 우리에게 20세기 최고의 비주얼리스트로 알려져 있듯이 한 장면을 만들 때 모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놓고 모든
조명과 모든 세트를 거의 완벽하게 세팅을 한 채 촬영하는 그런 거의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코맥 메카시의 어떤 비관적인 마지막을 끝내면서도 자신의 비주얼리스트 특유의 굉장히 아름답고 청명한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질적인 아름다움 같은 걸 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운셀러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보시다시피 모두가 헐리우드 톱스타들이에요. 마이클 파스빈더라든지 혹은 페넬로페 크루즈, 브래드 피트 같은 배우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런 불친절한 시나리오로 이렇게 불친절한 스릴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리들리 스콧의 가장 논쟁적인 영화를 이 자리에서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들리 스콧 영화는 언제나 논쟁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카운셀러 이후에 리들리 스콧의 작품 세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영화가 리들리 스콧의 가장 비관적인 영화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동생인 토니 스콧의 죽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카운슬러를 제작하고 있는 도중에 형도 모른 채 동생이 죽어버린 걸 발견했던 리들리 스콧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 영화에 조금은 깃들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넘겨짚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카운슬러 이후에 리들리 스콧이 어떤 영화를 만들지 아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이고 대중들에게 조금 더 불친절하긴 하지만 훨씬 더 자신의 어떤 마음을 좀 더 내보이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들을 조금씩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 자체가, 말키나란 여자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몇몇 기자들이랑 정말 내 인생에 본 영화 속 최고의 비치 중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키나라는 인물은 좀 더 코맥 메카시의 작품상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맥 메카시의 영화에는 언제나 절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쯤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 역할은 말키나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코맥 메카시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절대 악을 응집한 캐릭터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려는 장면은 로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궁금해요. 자신의 어떤 절대악적인 세계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절대선에 있는 어떤 인물이거든요. 그 로라가 성당에 항상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악이지만 저 이해할 수 없는 선이라는 거를 나도 한번 이해하러 가보자 라는 어떤 작은 도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은 대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감독입니다.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영화 전체에서 어떤 상황들을 던져주고 거기서 배우들이 자유롭게 연기하는 것을 담는 것을 그냥 즐긴다고 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카메라를 5대 이상을 굴립니다. 보통 감독들이 하나의 모니터를 이렇게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는 반면 리들리 스콧은 이미 현장에서 자기 눈앞에 5개의 스크린이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5대의 카메라가 배우가 연기하는 같은 장면을 이미 5 앵글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한 배우의 한 연기로부터 어떤 5개의 앵글, 5개의 느낌을 동시에 뽑아내서 그것을 편집하는 기자라고 해요. 리들리 스콧의 어떤 특출한 어떤 연출법이기도 하지만 그 배우에게 여러 번 연기를 다시 하라고 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온 그런 어떤 꼼수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대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코맥 메카시 작품들 읽어보셨나요? 장광설이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그 인물의 에센스를 발견해내고요. 그걸 통해서 작품을 끌어나가는 게 코맥 메카시의 어떤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들리 스콧은 영화 속에 그대로 끌어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일찍부터 이 인간들의 캐릭터는 굉장히 분명히 납득을 하게 되죠. 이 영화는 우리에게 먼저 어마어마한 대사들을 통해서 인물들의 캐릭터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이야기의 구멍들을 니네가 알아서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보라라고 우리에게 그냥 맡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불친절하다기보다는 좀 더 인텔렉추얼하게 관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와 캐릭터를 읽도록 오히려 제시를 하고 도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맥 메카시는 그
그들의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어떤 배경 자체에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 지문을 어떻게 보면 리들리 스콧이 카메라 워크로 그대로 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라든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 하나하나가 캐릭터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옷 하나하나도 캐릭터에 맞게 다른 디자인의 옷을 썼어요. 이를테면 마이클 파스빈더, 페넬로페 크루즈의 옷은 전부 다 아르마니에서 만든 옷들입니다. 굉장히 말쑥하고 잘 재단된 뭔가 바르게 산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기 싶어서 아르마니에게 옷을 맡겼을 거예요. 반면에 토마스 와일드라는 디자이너에게 말키나의 옷을 맡겼을 때는 그들의 말쑥하고 재단된 세계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공격적이고 애찌는 어떤 세계의 어떤 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맡겼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하비에르 바르듬의 옷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베르사체 옷들입니다. 모든 화려함, 허상, 그리고 황금으로 번쩍번쩍거리는 어떤 휘황찬란함. 그러니까는 그 하비에르 바르듬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가벼움 같은 거를 그런 옷차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파스빈더의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애송이 변호사가 몰기에는 굉장히 비싼 벤틀리죠. 아, 이 친구가 굉장히 말쑥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굉장히 사실은 돈을 쫓는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딱 드러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작은 소품 하나,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그 인테리어 소품들 모든 것에서부터 캐릭터를 하나하나 설명하려는 어떤 리들리 스콧의 어떤 비주얼적인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개봉할 때도 스페인어로 나오는 그 밑에 영어 자막이 없었어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주제는 두 개의 세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뛰어 들어갔다가 몰락하는 인간이죠. 두 개의 세계가 부딪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후아레즈라는 공간, 그리고 그 멕시코 국경지대라는 공간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공간이에요. 사실 후아레즈에 대해서 뭐 영화 속에서 뭐 몇 명이 죽어나가고 이런 설명들이 나오죠. 그거는 극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두 개의 세계가 부딪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이클 파스빈더라는 캐릭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어떤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 마이클 파스빈더를 보는 장면들은 거의 다 실내죠. 그냥 예쁜 집에서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거나 말쑥한 레스토랑에서 뭐 브래드 피트를 만나거나 혹은 하비에르 바르뎀의 그 아름다운 집에서 그냥 하비에르 바르뎀을 만나고 공항에서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는 필드에 사실 나가지 않는 놈인 거예요, 이놈은. 근데 필드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악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신은 굉장히 선한 세계에서 어떻게든 꼼수로 그 악의 세계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허영만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둘러싼 사실상 자기를 둘러싼 진정한 악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사실 관객들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대사를 알아듣지 않더라도 사실 스크린을 보면서 저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지만 명확하게 저게 어떤 세계인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파스빈더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스페인어를 한국말로 다시 풀어버리면 그 원작의 에센스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코맹 메카시 특유의 어떤 불친절한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구멍으로 남겨놓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화를 보는 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리들리 스콧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의 대사가 긴 걸 굉장히 싫어하는 감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 그 장광설을 넣었던 것은 코맹 메카시의 작품 세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온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장면에서의 그 대사로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클 파스빈더가 겪고 있는 그리고 영화를 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도덕적 딜레마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단번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세상은 사실 비정한 세계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길게 늘어놓은 것일 뿐일 텐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코맹 메카시 작품들에서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징이에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죽고 실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뭐 50년대, 60년대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런 뭐 군사 정권 이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됐고 그런 부모들의 어떤 시위가 계속 벌어졌는데 지금도 멕시코 같은 경우, 후아레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항상 실종되고 항상 살해되기 때문에 그런 실종자들을 찾는 부모들의 어떤 시위 같은 것들이 기술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카운슬러라는 이름을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나약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인 우리 어떤 인간 자체를 형상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굳이 그 카운슬러라는 인물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줄 필요는 없었다라는 리들리 스콧의 말이 있었거든요. 예, 아마 그 캐릭터를 좀 변주를 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카우보이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22년 만에 리들리 스콧의 영화에 출연을 한 거거든요. 브래드 피트가. 그래서 그 자신의 캐릭터를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답답하죠. 보통 헐리우드 스릴러 같으면 마지막 장면에 마이클 파스빈더가 어떻게든 꼼수를 만들어내서 한 방을 먹였어야 됩니다. 혹은 실패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가 보통의 헐리우드 스릴러 영화가 굉장히 다른 점이 그 부분에서 오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이 영화만의 어떤 특별한 감흥 같은 것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주제인 인간은 어쨌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던져진 운명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카운슬러라는 세계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뭐 말키나는 절대 악이라든지 혹은 파스빈더는 어떤 우리 전체를 인간 전체의 어떤 나약한 묘사하는 캐릭터처럼 어느 정도 고정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마약을 다룬 헐리우드 스릴러보다도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저 상황에 부딪히면 사실은 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신의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요. 마이클 파스빈더로서는. 이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뭐 리들리 스콧의 전작에서도 볼 수 있었던 뭐 평범한 헐리우드 스릴러들과는 굉장히 다른 궤적을 밟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게 보시면서 아마 이 카운슬러를 다시 한번 곰씹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 영화가 나에게 만약에 이전의 뭐 헐리우드 스릴러라든지 혹은 리들리 스콧의 영화를 볼 때와는 좀 더 다른 답답함 혹은 다른 충격 같은 것들을 줬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한 번 더 곰씹어 보시고 이미 나와 있는 영화들을 좀 더 훑어보신다면 아마 이 영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화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뭐 급하지만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뭐 늦게까지 남아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맥 메카시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악마의 개입인데요. 악마가 가까운 곳에 있죠. 그가 악마기 때문에 설사 누군지 알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카메론 디아즈죠. 말키나죠. 이 원래 누가 하려고 했는 줄 아세요? 안젤리나 졸리가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캐스팅 떴다 이것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이 여기에 나오는 그 페넬로페 크루즈하고 그다음에 하비에르 바르뎀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스타 커플 대 스타 커플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졸리 대신에 카메론 디아즈가 나왔다고 하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단지 사이코패스 하면 안 될 것 같고 무한대 탐욕, 살인을 추구하고 우연을 가장하지만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악마의 방문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관객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죠. 저는 쉬운 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정말 멋진 영화죠. 쿨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영화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마약 사건의 전모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카운슬러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있죠. 따라서 카운슬러가 모르는 건 우리도 몰라요. 카운슬러가 진짜 모르는 게 있죠. 뭐냐면 말키나하고 웨스트레이의 관계를 전혀 몰라요. 제가 볼 때. 이 관계를 모르면 이 영화의 전모는 사실 잘 안 밝혀지게 돼 있죠. 지금 영화에는 웨스트레이하고 말키나가 단 한 번도 만나서 뭔 얘기를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추론을 많이 해야지 되는데 이 추론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카운슬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카운슬러는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이 탐욕의 가장 그 못난 아주 걸맞는 짝이자 이 무서운 위험한 짝이 무지라는 애거든요.
탐욕스러우면서도 무지스러운 인간이 말릴 수가 없는데 카운슬러가 딱 그런 꼴이죠. 탐욕스럽고 무지스럽고. 저는 오히려 메카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경고로 받아들이셨으면 참 좋겠어요. 혹은 충고. 결코 우리가 선하지만은 않은 존재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성과 그림자. 이 주인공은 웃겨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나중에 도망가서 길거리에서 누굴 맞붙어 쳐요. 실종된 사람들이죠. 가족자들인데. 자기는 죄 있어서 죽어가지만 그가 직면한 사람들은 죄 없는데도 죽어간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지금 죄가 있으니까 죽어가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슬퍼하죠? 왜 리들리 스콧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화두로 드리면서 Q&A를 시작하도록 하죠. 이 영화는 일단 치타라는 동물의 상징이 있죠. 감독이 줬다기보다는 아마 커맥 메카시가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커맥 메카시 세상엔 늑대, 말 이런 그 상징성을 동물에게 많이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치타라는 것 자체가 이 여자죠. 말키나죠. 치타는 그거 아시죠? 계속 호피무늬 옷 입고 다니고 카섹스 할 때도 호피무늬 옷 입고 그 수영장에서 보면 치타 문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치타는 이 여자죠. 즉 치타는 그러니까 사냥꾼이고 사냥꾼은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말키나 본인을 의미하는 상징일 수 있고요. 카운슬러 이 원본을 보면 아르헨티나 여자, 마베이도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르헨티나 여자로 나오고요. 댄서고 그리고 실외에 있는 여자죠. 이 여자는 실외에 있죠. 그것도 차 위에 있죠. 차 위에 있는 여자죠. 그리고 항상 자기 애인이 라이너보다 위에 있죠. 라이너가 걸을 때는 차 위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섰을 때는 라이너가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라이너보다 한 수 위인 정말 그런 여자고, 차가운 팜무 파탈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세상을 만드는 여자죠. 예언자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너한테 하비에르 바르뎀한테 나 뭐 당신 생각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뭐 첫 대사가 뭐였냐면 죽은 사람. 그 말을 뱉는 순간 라이너는 어떤 거예요? 데드맨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또 굉장히 감정이 없죠. 아까 말했던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고 확실한 사실엔 진실이 아니었죠. 확실한 사실에 온도 같은 거 없다고 얘기하죠. 또 모든 거를 다 아는 여자고 다이아몬드도 꿰뚫고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욕망에 솔직한 여자고 개걸스럽고 배고픈 여자고 말키나의 실체는 치타로 상징이 되고 라이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인지 관객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 중요한 또 말했던 상징 중에 하나 링,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그 다이아몬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대사와 함께 나오는 진짜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커팅하면서 보여주는 그 보석상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브루노 간츠라는 사람이에요.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천사 역할로 나왔던 그 독일을 대표하는 배우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요 몇 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 몇 분 때문에. 대단한 영화. 이 안에 있는 조역들은 다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거 다 아시죠? 그 브루노 간츠가 아주 짧게 인상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이아몬드는 흠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 완벽한 다이아몬드는 어디에도 없다. 다이아몬드에선 장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흠을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다이아몬드는 인간의 본성이죠. 이 다이아몬드는 경고를 한다. 인간이 이를 가지고 치장을 하는데 영원불멸을 가졌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녀의 약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덧없는 삶의 영속성을 얻게 됐다고 죽음에 경고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많은 그 경고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성에 관한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보고요. 이 몰리토는 무기죠. 근데 커맥 메카시의 세상에서는 살인 도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재밌게 영화지만 질감을 가졌다고 봐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금속성, 메탈적이고 차갑고 강철 같고 그리고 커팅이라는 어떤 질감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의 그 살인의 질감은 저는 커팅이라고 봐요. 그 몰리토라는 무기로 다이아몬드 단면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깔끔하게 잘려져 나가죠. 어쨌든 콜드 커팅은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주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셋이 정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영심이 많다는 거. 이 변호사는 벤틀리 타고 다녀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3.8캐럿짜리인가 9캐럿짜리 주죠. 페넬로페 크루즈가 도망갈 때 저 다이아몬드를 끼고 도망갈까 안 끼고 도망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봤더니 도망갈 때도 끼고 도망가더라고요. 여자한테 지금 약혼 선물로 3.8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게 한 3억 원 내지 4억 원 한대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라이너하고 얘기하면서 나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굉장한 허영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라이너는 어떤 허영심이 있어요? 뭐 그거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쭉쭉 빵빵 뭐 이렇게 살고 뭐 이런 거 있죠. 웨스트레이가 가진 허영심은 뭐예요? 예, 스타일리시한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죠? 이 게임의 승자가 됐을 줄 알았을 거예요. 결국 그 2천만 달러가 들어있는 컴퓨터 가방을 가졌잖아요. 이제 룰루랄라 이제 2천만 달러는 내 것이 됐다고 좋아하겠죠.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이커도 마찬가지죠. 마이커가 죽는 이유는 철사 때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스피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스피드가 낮았다면 그 철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가 300km라는 속도에 관한 허용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죽어간 사람들은 자기 허영심 때문에 어떤 극단의 허영심 때문에 죽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욕망을 정말 그냥 깔끔하게 잘라주는 무서운 죽음의 상징이 바로 와이어라고 할 수가 있죠. 첫째 그 드럼통 속에 있는 주인공은 이 줄거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마약 밀매꾼들이 정말로 콜롬비아에서 유머스럽게도 그 정화조 속에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화조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죠. 오물이 있고 마약이 있고 시체가 있는 곳이에요. 일종의 자그마한 지옥이에요, 그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자그마한 지옥도 같은 세상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살인, 죽음조차도 무의미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죽음조차도 무의미한 세상이 있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썩어가는 육신이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잔인한 어떤 대단한 그 유머 그리고 삶과 죽음의 덧없음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안다와 모른다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다하고 모른다에 있는 게 당신의 세상이라는 거. 이 영화에서 그 말이 거듭 나와요. 세상이 이상하냐? 이거 당신의 세상이다. 말티나가 로라한테 수영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마차도의 시인 얘기를 하는 그 보스도 카운슬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이미 선택은 오래전에 됐다고 라고 얘기를 하죠. 첫 장면이 섹스 장면으로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은 바이커가 엄청난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걸 카메라가 보여준 후에 섹스 장면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모를 수 있지만 그 우연이 엮여서 내가 내 선택이 필연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우리가 아는 세상조차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것을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봐야 한다는, 알아야 한다는 어떤 이 영화의 주제와 굉장히 맥락이 다 있는 그런 주제고요. 우리 삶에서 가장 끔찍한 게 우리 안에 있는 강철 같은 인과관계거든요. 아주 첫 장면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카운슬러는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카운슬러예요. 변호사도 카운슬러라고 하고 그 자문을 받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근데 조력자, 조언자인 그는 자기 인생에 단 한 개의 조력도 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죠. 즉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스미스 뭐 이런 인물이 김씨 이런 사람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죠. 허영에 가득 찬 지식인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도움만 구하지만 스스로 자신이 현장에 다가갈 수 없는 남자죠. 탐욕이 있으나 자신이 하는 일은 모르는 사람이죠. 즉 굉장히 모순된 유머가 있고 또 우리 모두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사람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영화 만들기에 관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투샷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샷이나 4샷이 있었으면 훨씬 더 친절해졌어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뭘 안 보여주고 싶은 영화예요. 보여주고 싶은 면보단 제가 볼 때 안 보여주고 싶은 면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화려하고 또 아주 1급 그렇죠. 아르마니나 뭐 정말 불가리나 이런 모든 정말 그 1급 명품들을 총동원해서 만든 영화고요. 각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배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카운슬러가 처음에는 실내에서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진실을 알게 됐을 땐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니고 자동차에서 이렇게 유리문이 반쯤 열려 있을 때
이 진실을 알게 돼요. 자, 어쩔 수 없다는 거. 해페랑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길거리로 나가죠. 길거리로 나간 순간 처음으로 그게 그 사람이 길거리 나간 거예요. 나간 순간 뭘 발견했어요? 진실을 발견했죠. 죄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어떤 공간 사용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웨스트레이는 웨이트리스 같지 않아요? 계속 웨이트리스한테 뭐 주문해요. 오렌지 주스, 오제이, 오렌지 주스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이 사람은 호텔이 배경이고 자신의 손에 피 안 묻히려는 자고 막 경고를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숨기면서 씩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개인, 중간인이죠. 라이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서만 나타난 사람, 자기 집, 라이너 딜리버리 운송업체, 라이너 클럽, 자기의 소유 바운더리 안에서만 나타나는 남자. 그 남자가 이제 그 사막으로 갔을 때, 치트랑 사막에 갔을 때 죽은 분이 없는 거죠. 소유물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마르키나만이 오직 어디에 있는 여자예요? 서부에, 실외에, 차 위에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여자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거친 세상의 어떤 일면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어떤 공간적 배경과 공간적 흐름이 어떻게 주인공의 심리와 함께 맞물려 가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영화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진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영화를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쿨한 세계관, 성악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절망만 저는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인간의 탐욕과 허영, 선택, 진실에 관한 영화고 본능과 본질을 구별하는 해안이 없는 자의 이야기인데요. 코맹 메카시의 마지막 전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만 말하고 그것을 잊는다 해도 진실은 남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진실은 여기저기로 움직이지 않으며 때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 소금에 소금을 칠 수 없듯이 진실을 더럽힐 수는 없다. 진실은 그것이 진실이기에 더럽힐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때로 신은 차갑게 우리의 운명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신과 인간, 선택, 죄와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생각하시는 멋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